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별이 몇 개다? 별이 4개다. 보면 US 아미라고 써 있죠. US 아미는 육군이란 뜻입니다. 지난번에 5월 15일인가 그때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하와이에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아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막 올렸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이번에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딱 그 또 영어까지 쓰셨더라고요. 아이스 에이지가 도래한다. 빙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데 나는 하와이에 있으니까 따뜻하다. 아이고 참 해도 너무한다 그 생각 듭니다. 어쨌든 저 브런슨 사령관이 브런슨 대장이 하와이에 나가서 이런저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27일에 일이 많았네. 5월 27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카리나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그 다음에 3차 TV 토론에서 막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때 5월 27일이었고 그런데 그 5월 27일 엊그저께 뭐가 있었느냐? 저 브런슨 장군이 온라인으로 대담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대담을 했는데 어디서 온라인 대담을 했느냐? 미국에 한미 연구소가 있는데 인스티튜트 오브 코리아 그 ICAS라고 하는 거거든요. ICAS 코리아 아메리카 뭐 인스티튜트 오브 뭐였는데 근데 코리아를 C로 쓰더라고요. 그 코리아가 C가 되면 이게 불어가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한미 연구소인데 그 K가 아니고 IKAS가 아니고 ICAS입니다. 거기서 주최한 대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브런슨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온라인이니까 한국에서 아마 외부로 그 대담을 갖다가 한 겁니다. 아까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지도란 말이에요. 그 브런슨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사시에 주한 미군이 다른 지역에 다른 분쟁 지역에 투입될 수도 있다. 왜냐?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 미군의 일부가 뭐 전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도를 갖다 쭉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에 저기는 한반도는 저기가 평택 캠프홈플리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후텐마 기지일 거고 남보라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 또 한 꼭지점은 어디냐? 필리핀 기지인데 필리핀 클락인가? 클락은 지금 그 클로즈 되지 않았나? 어쨌든 필리핀의 기지인데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세 나라는 한국, 일본, 필리핀이다. 그 다음에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이다. 그런데 시뻘거진 데가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 저기가 대만이에요. 타이완. 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타이완에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지금 시진핑 정권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가뜩이나 취약했는데 미국하고 패권을 갖다가 다투면서 관세 전쟁 같은 걸 하면서 북한이 중국이 지금 휘청휘청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중국이 저 시뻘건 그 대만을 시뻘겋게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 불이 막 붙고 있는 타이완을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타이완 해협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필리핀이 마찬가지로 빨개졌어요. 그 다음 페이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국에 쉐쉐하고 대만에 쉐쉐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도 당연히 알겠지. 별이 4개인데 포스타인데. 그러니까 중국한테 쉐쉐하고 대만한테 쉐쉐한다고 해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허정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포함해가지고 필리핀이야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반드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사시. 옛날엔 저는 제가 그 미군 기지전 사업 그거 할 때는 미군이 이게 전략적 유연성인데 그 스트래티직 플렉서빌리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한 미군을 어디로 빼느냐?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이런 데로 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라크, 아프간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대만이 가장 핫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사시에는 주한 미군이 대만 쪽으로 가서 작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전군인 미 8군이 그다음 페이지 전진 배치된 곳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전 세계에 그 야전군이 8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야전군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미 연합사와 함께 배치된 곳인데 그런데 저 브런슨 장군이 우리나라 한국군을 막 지켜 세우고 있어요. 뭐라고 지켜 세우고 있느냐? 한국군은 세계 10대 육군 중에 하나다. 한국군의 전력이 세계 10대 육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군 정도는 한국군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국군을 띄워주는데 그래서 전 처음에 야 우리나라 군대가 10대 육군이래 뿌듯한데 기분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맛이 씁쓸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브런슨이 왜 한국군을 띄워주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딴 데로 빼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그 북한은 한국군 니네가 맞고 우리는 주한미군은 다른 일 갖다가 더 그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방부 차관이 엘브리지 콜비인데 이 사람이 지금 2025 국방 전략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콜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환되고 있다.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빠져 있을 테니까 한국 니네가 알아서 좀 잘 좀 해봐. 왜냐? 니네는 이제 세계 10대 육군이다. 근데 제가 불안하거든요. 제가 국방부에서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불안하거든요. 제가 뭘 봤습니까? 제가 뭘 봤냐면 연평도 뭐 그거 막 폭탄 떨어지고 할 때 그때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야 그때 우리나라 군이 연평도에 막 진짜 무슨 뭐 도시락이 떨어졌다 막 뭐 이거 도시락 같네 뭐 이딴 그 농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연평도 와가지고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막 터졌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군이 대응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무지하게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갖다가 발령을 했는데 그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야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나? 북한군하고 제대로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나?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나? 사실은 제가 지난 그 몇 달 동안에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우리나라 주한미군 진짜 필요하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군들하고 회의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군하고 회의를 하면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반미주의자 됩니다. 왜 반미주의자가 되냐? 군인들은요 힘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런 식이에요. 주한미군들은 우리 뭐 국방부 우리 군한테 뭐 우리 국방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네 힘세? 나보다 힘세? 약하네. 그럼 내 말 들어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식 사고방식인가? 그래요. 저는 무지하게 처음에는 불쾌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20년 전에 제가 국방부에 거기 이제 그 법무실장 할 때에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합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생각 바뀌었으니까 따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바뀌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지하게 기분 나빴는데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 인정하기 싫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그
포션이 그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구나. 이 사람들 없으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랐을 뻔했구나.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그 미군은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까? 북한이 북한 이런 데는 니네가 그냥 알아서 하고 한국군이 알아서 하고 니네 세계 10대 육군이야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이 28,500명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또 저 브런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는 뭐다? 그다음 페이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북한과 다른 지역의 도전에 대해서 한미일이 그 나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과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되겠죠. 그다음 페이지. 그 한미일이 협력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다음 페이지. 그게 바로 한국의 역할이다. 한국의 의미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러시아는 말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우리가 동해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 한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부동항 거기에서 그럼 결국 동해 아니겠습니까? 동해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다음 페이지. 시진핑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시진핑은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한국이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사령관이 있고 한미일이 이렇게 협조하고 있으면은 그 중국은 황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서해입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할 수 있는 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 그다음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연해야 되는데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래티직 플렉서빌리티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다음 페이지 좀 계속 해주세요. 사고 방식이 유연해야 되고 그다음 페이지 계획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실행에 있어서도 유연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군사작전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남보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유연해야 되고요. 계획도 유연해야 되고요. 실행도 그때그때 적기에 유연해야 된다. 이게 뭐다? 이게 스트래티직 플렉서빌리티다. 전략적 유연성이다. 어쨌든 주한미군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이런저런 지금 꼭지점 3개 한국, 일본,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꼭지점 3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상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은 중국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쉐쉐한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한미군 감축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가 있다. 지금 28,500명인데 그 중에 4,500명을 그 군인 4,500명을 괌이나 다른 데로 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설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합참의장의 지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PD님 제가 지금 그때 깜빡한 거 있는데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좀 띄워봐 주시고
그러면서 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가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런슨 장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가 그 더 베스트 시츄에이션 아니겠습니까? 왜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베스트 시츄에이션이냐? 아니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남한은 핵을 안 갖고 있으면 되겠냐? 남한도 핵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거는 대한민국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도 핵을 갖다가 폐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뭐 북한은 뭐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만약에 그 북한이 핵을 갖다가 만들면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냥 문 대통령도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한반도 비핵화 뭐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뭐 쇼나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한반도가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핵 기술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는데 그 핵을 갖다가 러시아로 다 그냥 보내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옛날 구소련 시대에는요, 그 소련의 핵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요. 우크라이나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살살 꼬셔가지고 야 니네나 우리나 뭐 똑같은 나라 아니냐. 근데 설마 우리가 니네 나라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핵을 갖다가 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써줄게 종이 써줄게 해가지고 협정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크림반도 내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우리 건데 그러니까 침공했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 막 이렇게 그 들썩들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브런슨 장군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래. 그다음 페이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마느냐는 그다음 페이지. 누가 결정할 것이냐? 한국 주권 문제다. 니네들이 결정해라. 한국 보고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자기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나는 그냥 주한미군 사령관일 뿐이고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지 말지는 그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라. 그다음 페이지. 한국이 어떤 길을 갈지는 그다음 페이지. 대선에서 이긴 사람이 그다음 페이지. 가장 적절한 답변을 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거는 당신들 주권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야.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알아서 하셔. 그건 한국의 주권 문제야. 하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야.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지금 뭐 손 밖에 있는 거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걸 해주세요. 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건 맨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북한 관련돼 가지고 북한은 지금 북한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이버 절도를 통해서 불법 수익을 얻어가지고 계속 이어주세요. 그래서 무기 프로그램 지원 자금으로 쓰거나 그 다음에 국제 제재 영향을 완화하는데 활용해 왔다.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훔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는 그런데 작년부터 굉장히 밀접해졌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가 됐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대가로 북한은 귀중한 경험, 현대전의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뭘 얻었는가? 경험을 얻었고 그 다음 페이지. 계속 그건가? 첨단 군사 기술을 억세스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 북한은 구소련 및 최신 러시아 장비도 얻었을 것이고 저 이야기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거는 추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다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은 실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인공위성으로 미국은 북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최근 중국과의 관계도 그다음 페이지. 해빙 또는 개선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니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브런슨 사령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북한의 구축함이 5,000톤급 구축함이 발라당 넘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방수포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발라당 넘어진 채로 그냥 계속 그 방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풍선 통해 가지고 뭐 세운다 뭐 그런 뭐 이야기까지 돌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월까지 저 군함 똑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니네들 죽을 줄 알아? 지금 그 김정은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뭘 찾아봤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때 그 뭐죠? 우리나라에서 구축함 만들 때 5,000톤에 가장 가까운 구축함이 4,000톤, 4,000 몇백 톤급인데 그거를 이순신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건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3,900억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더하면 뭐 옵션 달고 뭐 그러면 차값은 얼마인데 거기 옵션 몇 개 넣고 그러면 뭐 또 몇백만 원 뭐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400톤급 정도, 4,000톤급 정도의 이순신함,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한 4천억 넘게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는 5,000톤이잖아요. 얼마 들었겠습니까? 뭐 북한이니까 뭐 싸게 들었겠습니까?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몇천억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몇천억 들었다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북한에서 몇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축함이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 그 진수식하는데 김정은이 막 보고 있는데 발라당 넘어진 거야. 김정은이 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왜 열 받았겠습니까? 아니 구축함을 갖다 이렇게 망가뜨려 그러고 또 열 받았겠지만 저게 얼마짜린데? 저게 4천억짜린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하면 그 4천억을 북한이 어떻게 조달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이런데 그 회사들이 그냥 경영진과 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4천억을 갖다가 모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브런슨 장군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북한은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도둑질 해왔다. 그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상납한 사람들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돈이 지금 북한의 구축감을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큰맘 먹고 구축함 하나 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발라당 넘어졌으니 그냥 다 죽었어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뭐 아까운 그래도 좀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살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을 뭐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실질적으로 대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피치 못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늘 사전 투표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그 기사 봤거든요. 아마 이번에 생각보다 그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투표를 갖다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지 한 표가 진짜 한 몇 표 때문에 당락이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그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도 앞으로 우리나라 정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1번을 지지하든 2번을 지지하든 4번을 지지하든 그 밑에 있는 번호를 지지하든 투표를 꼭 하시는 게 그게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